지금 학술회의의 사회를 맡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상한 노벨평화상 20주년을 맞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 코비드의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제학술회라든지 좀 더 의미 있게 큰 행사를 준비하려다가 저희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함께 논의한 걸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코로나 시대 이후 정말 세계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경제체제는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은 어떤 새로운 평화의 과제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오늘 학술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코로나 팬데믹은 더욱 급속하게 확산돼서 현재 6,800만 명 그리고 6,8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160만 명이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천 명, 수만 명의 감염자가 지금도 계속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경제가 또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노동기구와 세계식량기구에서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식량의 위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약 20억 명이 빈곤의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코로나 시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가 BC와 AD로 구분하던 세 개의 구분을 이제는 BC, Before 코로나에서 AC, After 코로나 시대로 새롭게 인식하고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 거리두기는 격리가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깨우침은 거리두기는 도리어 배려와 돌봄이 되어야 인류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학술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순서를 바꿔서 김병년 서울대 교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김병년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학을 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 교수로 현재 있으십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하시고 여러분이 언론에 보시는 대로 북한 경제 문제나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칼럼과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 몇 권을 보면 개성공단, 그리고 한반도용 통일 프로젝트,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연성복합통일론, 북한 국제화의 2017년의 지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이런 등등 약 15권의 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2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이 경제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김병일 교수께서 주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연은 아까 박한수 실장이 사회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도서관의 유튜브로 실황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고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충분히 강연하시고 나머지 한 10여 분 동안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손을 들고 표시를 하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상 평화상 수상 10주년 기념식 강의를 저에게 부탁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저에게 요청하신 주제가 코로나 시대 이후의 새로운 경제 체제와 세계 평화입니다. 주제를 참 잘 선정한 것이 아마 이 주제만큼 지금 시적절하고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경제체제 혹은 경제체제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이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고 또 오더라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서는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자연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사회는 자연을 두 가지 부적절한 관점에서 복원했습니다. 하나는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견해죠. 이런 견해는 예전에 우리 인류 사회가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는 적절했던 견해일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자연재해가 생기게 되면 수렵이라든지 또 채취 활동도 어려워지고 경제에도 큰 피해가 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자연을 인간 생존과 진보를 해방하는 요인,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이제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으로 보는 견해는 자연을 인간 발전의 수단만으로 보는 견해에 지금 녹아져서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연을 인간 발전의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이 자연 자원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하는 견해로 보여집니다. 즉 토지나 광물, 식물, 동물 등은 인간이 더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 즉 자연은 인간 사회의 수단이다, 이런 견해인 것입니다. 이런 수단적 관점의 자연 이해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수 감염병입니다. 즉 사람과 이 가축이 병을 서로 옮기고 또 옮기받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예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최근에 문제가 됐느냐? 바로 경제 성장 때문입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과 이 동물이 거주하는 지역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위치에 살기도 합니다. 또 경제 성장은 도시화를 초래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사람과 인프라, 기술을 한 공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율성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미개발 지역이 이 도시에 편입되면서 이 도시는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야생 동물이 살 공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즉 박쥐는 예전에 깊은 숲속에 살 때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가축과도 교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쥐도 사람의 인근에 살고 있고 또 다른 가축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박쥐가 감염을 시킬 수 있고 또 박쥐가 다른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이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조류나 그다음에 설치류, 쥐 같은 동물도 사람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은 더 성장을 하기 원하는데 그 성장의 대가로 이러한 것이 감염병이다. 이게 인수가 사람과 동물이 같은 지역 비슷한 공간에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가축을 밀집 사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감염되면 쉽게 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도시에 살게 되면 밀집 거주하게 되고 또 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 간 감염도 훨씬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적 관점으로 자연을 이해한다. 즉 자연은 인간 번영의 수단이다 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결과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단적 관점의 자연 이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 지구 온난화 또 환경 오염입니다. 이 자연은 에너지원을 사람에게 공급했는데 사람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소비함으로써 자연을 파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석탄 소비는 1800년에 비해서 무려 4만 5천 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석유 소비는 5만 3천 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한을 좁혀서 1914년부터 2017년 동안에도 에너지 소비는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1980년부터 21세기 초까지 보면 지구 표면의 온도가 섭씨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표면 온도 상승하면 이게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고 또 기후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연의 이용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선진국이 더 많이 소비하면 이 글로벌 가차세에 의해서 후진국의 자연 자원이 파괴가 됩니다. 이 코로나19도 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중국의 환경이나 또 음식 문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소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연을 파괴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중국만의 책임이라보다는 이 가차세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책임도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원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자연은 피폐해집니다. 그 결과 감염병이 빈발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지구 생태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스타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자연이 인간이 호소하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 소비와 소유 일변도에 인간보다 일과 쉼의 균형, 또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원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은 그가 소유한 것 합이다 하는 냉소적인 표현이 우리 사회에 회자된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은 뭐냐? 자기 가진 것 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가 소유한 것, 부로서 평가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평가, 이런 문화가 코로나 병의 근인, 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에게 경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더 나은 경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통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흔히 쓰는 경제 성장률 통계와 함께 순성장률 통계를 함께 쓸 것을 제안합니다. 이 순성장률은 기존의 경제 성장률에서 화석연료 같은 비재생 에너지 그리고
산림 벌채 같은 장기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의 기여 부분을 차감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노동의 투입이나 자본 스톡의 변화율 그리고 기술의 기여분 이렇게 분야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연 자원의 훼손 부분 즉 비재생 혹은 장기 재생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해서 이러한 부분은 경제 성장률 수치에서 빼자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작년 성장률이 2.0%라고 하면 가정컨대 그 중에 0.5%가 이렇게 자연 자원을 특히 비재생, 장기 재생에 필요한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결과라고 하면 2.0에서 이 부분인 0.5%를 차감해서 1.5%를 순성장률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별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재생이나 장기 재생을 한 그런 장기 재생 필요한 자연 자원을 쓴 국가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형태의 경제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나라 유권자들이 정부에 영향을 행사해서 이런 성장을 지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노래가 되었고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랑 사태는 인간 사회와 경제 체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가 병이 있다더라도 잠복해 있는 병은 잘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 수상하실 때 인설하신 내용, 즉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두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가 지금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고 또 서로를 강화시키는 가장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풍요 누린 것도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덕분입니다. 이 막스 베버와 정치학자 세이머 립셋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서로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같은 이런 수평적인 체제라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킨다. 세이머 립셋은 경제가 발전되면은 중산층이 강화된다. 중산층 강화는 다시 민주주의를 강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강고화되면 또 민주주의는 경제와 균형의 기초이기 때문에 자유가 강화됩니다. 제도가 안정되게 됩니다. 이건 다시 경제 발전에 이르는 거죠. 즉, 이 막스 베버와 세이머 립셋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같이 가는 쌍두마차로서 인간의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된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의 균열이 심각합니다. 이 바람직하고 강고한 조합으로 고려됐던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핵심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1800년대 초 영국, 여기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통계를 보면 그때 귀족 1.4%의 소득은 그때 이 지역의 영국 사람들의 총 소득의 15.7%였습니다. 즉 상위 1.4%가 전체 인구의 소득의 15.7%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구체적으로 1867년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평등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불평등 정도는 얼마냐? 1800년 초에 영국의 불평등보다 더 높습니다. 영국 통계를 보면 영국의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영국 소득의 17%를 벌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가 2007년에 미국 전체 소득의 23.5%를 벌었습니다. 1976년에는 이 수치가 8.9%였습니다. 즉, 30년 어간에 8.9%에서 23.5%로 불평등이 악화된 것입니다. 1800년대의 영국의 정치 제도는 지금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영국의 성인 남성 인구의 6%만이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1832년에 1차 선거법 개정했는데 개정해도 성인 남성 인구의 11%가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귀족 정치 시대입니다. 이 귀족 정치 시대의 소득 불평등보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귀족 정치 시대에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론이 나왔고 혁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때 그보다 더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같이 갈 수 있을까? 과연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마땅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자본주의와 1인 1표라는 면에서 그 정치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공고한 결합을 유지한 채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위험한 시대에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들은 더 위험하게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이런 문제를 일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제 원인이 외국에 있고 이민자들이고 특정 계층이나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없애면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하는 사람들은 저는 포퓰리스트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순한 설명과 이를 강화하는 가짜뉴스를 믿고 사이비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럼 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느냐? 이것은 외국이나 이민자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기술 진보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기술 진보가 숙련 편향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숙련 고학력에는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은 정체된 현상입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예를 들면 시장이 확대되겠죠. 즉, 숙련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69년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만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구 선수들에게 지급한 임금비가 그 당시 금액으로 20만 파운드고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만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지금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선수들이 받는 임금비 얼마냐? 2억 파운드입니다. 즉 50년 동안에 임금비가 60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 선수들이 50년 전보다 축구를 더 잘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년대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유명한 레전드급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보비 찰튼입니다. 이분은 66년에 영국을 월드컵 우승을 했던 주역입니다. 가장 영국 역사상 축구를 잘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축구 선수들의 기술이 증가했다. 이것이 소득의 증가로 이뤘다 하고 보지 않습니다. 또 뭐 때문이냐? 바로 시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60년대에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를 영국 국민들만 시청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위성 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커지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 학력이 낮은 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즉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해야 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소득의 정체 하락을 경험합니다.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숙련도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또 지식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집약된 상품,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에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들 소득은 정체됩니다. 기술이 진보가 되면 그 진보에 잘 정할 사람들은 역시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 또 숙련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정을 못하는 분들은 반대분이겠죠. 따라서 이 기술 진보도 이 고숙련, 고학력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은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선진국에 있다 하더라도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 근로자와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 비싸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러면 이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가 선진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이 오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인 자료를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임금의 불평등이 30% 증가했습니다. 매우 높은 증가죠. 경제학자들은 그 소득 불평등 정도를 그 진위 개수로 가지고 보는데 코로나 사태 전에 스페인 가구의 진위 개수가 처음에 월급 받은 것이 0.45인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지금은 0.55로 증가했습니다. 즉 세금을 내기 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이 진위계수 증가는 0.45에서 0.5 같은 큰 증가가 아니라 0.02, 0.03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정부가 노력한 것이죠. 이 경제학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 소득 불평등의 증가 효과는 한 4, 5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4, 5년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지출, 즉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잘 못한 나라에서는 소득의 약자들 또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기제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는 공정이 못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경제의 힘은 부유층에 쏠리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1인 1표를 가진 민주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교정하고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에게 표를 던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퓰리스트가 나는 이 문제를 임기 동안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약속하면 그걸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극렬하게 분열되면서 싸우면 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처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에 처방은 이랬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기 전에 처방은 부일층과 큰 기업에게 세금 많이 들어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더 이상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에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유층과 큰 기업들은 이동성이 없습니다. 즉 한 나라의 세금을 풀면 딴 나라로 금방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는 이 부유층과 기업들이 자신 나라에 말을 오도록 일부러 세금을 낮춰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오도록 초청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세금 올리면 그 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옮겨가고 부유층이 딴 나라로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피케티가 지금 자본주의에 얼마나 불편이 심한가 하는 것을 밝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해결책도 따지고 보면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자본세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전 세계 모두가 자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자. 그러면 부유층과 기업이 딴 나라로 옮겨 못할 것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일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정글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국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자본의 세율을 매기자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경제학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 어떻게 분배를 개선할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 초에 전미 경제학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 분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논문은 많지만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가를 보이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즉 경제학자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합당하고 적절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경우에 진위 계수가 0.3을 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북구라파 수준인 0.25보다 높다. 즉 북구라파보다는 좀 더 높은 불평등 정도지만 미국의 0.39보다는 낮고 영국의 0.37보다 낮습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도는 0.35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7번째입니다. 불평등 높은 순위로. 따라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0.35 정도 불평등을 0.3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잘 타겟팅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 지출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 개선 기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한국의 재정 지출은 대부분 다 경기 부양 목적이나 혹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딴 나라 비교하면 이걸 바꿔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훨씬 올릴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을 짜자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는 포용 정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정치인들은 양극단의 표를 모아서 대통령이 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분열적 정치를 할수록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제도 안정성은 저해가 됩니다. 시민으로서는 연대와 소통의 덕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연대 강할수록 조세 수용성은 증가합니다.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덜 반발합니다. 이 북구라파에서는 사회연대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북구라파의 세율은 높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반발해서 딴 나라 옮겨가거나 하는 부유층과 기업이 적습니다. 그만큼 부유층이 이러한 소득 재분배 개선은 자신의 책임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회적 연대입니다. SNS의 가짜뉴스나 분열적 여론 조성도 극복의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은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듣는 시간이 자신 견해와 똑같은 견해를 듣는 시간보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확증하는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면 그런 유튜브를 보고 그런 SNS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론이 분열되고 여론이 분열되면 이를 이용하는 정치에 의해서 정치도 분열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다 우리가 지불할 비용들입니다. 또 계층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소득 불평등도도 완화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층 이동을 활발하려면 가장 근본적 문제는 교육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에 계층 이동성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 접근성을 증가시켜서 가난한 사람도 은행에서 좀 더 쉽게 돈을 빌 수 있도록 그 차용 제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계층 이동성을 증가시킬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정치가 유연해야 경제가 유연해야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이 오면은 즉각적 반응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각 부문마다 다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맥경화되는 것이죠. 각 부분이 다 장벽을 높이면 합쳐지면 우리 사회가 경직화되는 겁니다. 정치가 경직화되고 경제가 경직화되는 겁니다. 이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미래 청년의 일자리를 뺏게 되고 결국 충격은 더 확대가 됩니다. 즉 자신들이나 자신의 그룹만의 이익을 생각하면은 결국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부분보다 전체를 보고 정책을 설계하고 행동하는 정부와 시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로 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체제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아마 더 나아가서 그런 체제를 과연 인간이 구상해서 설계해서 만들지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지만 체제를 설계해서 집행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누가 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반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계된 체제 실패를 우리가 사회주의 실험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체제를 고안해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고안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어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덜한 경제체제, 덜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향해서 어떤 것을 수준하고 어떤 것을 고안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성장과 성장 능력만 초점 맞춘 경제가 아니라 순성장률, 자연을 고려한 성장률과 소득 분배까지 고려한 성장,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까지 생각하는 성장, 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배양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사회를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몸실천하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평화의 가장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이 짧은 시기에 경제 발전이 이루고 민주화 나라가 있어서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평화까지
이룬다 하면 한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전무했고 또 후무할 수 있는 가장 세계 평화에 기여한 부분 높은 심볼릭한 나라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김 대통령님이 해한 대로 통일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또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 과제인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되면 이 진도에 맞춰서 경협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한과 북한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고 이를 통해서 국가를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구를 대통령께서 쓰셨습니다. 만약 남북이 유럽, 연합처럼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겠죠. 또 그때가 되면 북한 경제 성장률은 제 추정에 따르면 연 13% 성장합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한도 북한 덕분에 해마다 0.8%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 덕분에 남한 일자리가 한 4만 개, 5만 개 생길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북한 여행을 가고 북한 가서 봉사활동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또 북한 인재들이 남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세계 유수기업에 취업을 하고 하는 그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남한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의 자비 때문에 남한에 태어났다 볼 수 있겠죠. 이런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때를 구가하는 것은 우리 북한 주민, 북한 동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가 노리는 이 번영의 기회, 자유의 기회를 그 축복을 북한 주민과 나눌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토록 소망했던 평화, 통일의 물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날이 올 것으로 믿고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아주 논리정연한 학술적인 강연과 함께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10여 분 동안 자유스럽게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는데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래 패널 토의를 준비하다가 패널 토의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뭐 전문가끼리 왔다 갔다 하면 오신 분들이나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들이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강연자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패널을 없애고 직접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질문하실 거나 뭐 혹시 의견 보태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고 사실 김병현 교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오늘의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은 전문가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서양의 근대 문명 결국 자연을 지배해온 인간의 문명의 결과다 하는 것을 다들 말합니다. 사실 서양이 지난 500년 동안 내려온 자기네들의 발전의 문명은 자연의 지배였고 그것은 또한 자연과 같은 인간의 지배를 통해서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연 지배가 오늘의 문명이라고 성장이라고 발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코로나로 인간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학문적으로 말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학문에 있어서 객관적 연구라는 것을 말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대학에서 학문은 객관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 연구라는 것은
자연을 객관화시키고 객관적인 인식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을 객관화시키고 인간을 지배하는 걸 뜻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학문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언제나 인용되는 아담 스미스도 결국은 모든 인간의 활동의 기본은 물질의 자기이익 추구라고 해요. 사회주의를 말했던 공산혁명을 했던 마르크스도 결국 역사의 진보는 인류의 자연정복을 위한 쉼없는 정신 그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결국 지난 500년 동안 서양의 소위 물질 문명이 가져다 준 이 결과로 오늘 우리가 전 인류가 이런 위기를 하는데 질문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우리 김병일 교수의 내용과 거의 같은 맥이기 때문에 그걸로 오늘 논의를 이렇게 마감할까 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93년에 영국에 연구하러 가셔서 제3의 길을 말했던 이든스라고 하는 학자와 대담을 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회만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해당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든스가 그러면 코스모 데모크라시적인 시각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존재들, 동식물과 흙과 땅과 물과 공기 등의 생존과 번영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를 너무도 수탈하고 학대하고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면 지구에 있는 만물들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귀를 쟁쟁이 찌를 것이니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 우리들의 눈에 비칠 것이다. 우리가 어머니인 지구를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 위의 만물과도 같이 살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까지 멸망한다는 것을 서구의 환경 보존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양전래의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생각하는 자연 존중과 애호의 사상, 만물의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는 불교 사상,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기독교 사상 등으로 새로운 인도주의 철학이 형성되어야 한다. 인간의 내면과 정신적 가치가 발현되는 새로운 문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님이 이때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김병일 교수님의 강연도 이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이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훌륭한 강의, 감동적인 강연 해주신 우리 김병일 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이것은